코스닥은 한 차례 더 저점을 낮춰가고 있고 코스피는 낙폭을 살짝 줄이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들 매도 규모가 오전장, 오후장 그 즈음 1조 7천억 원에서 크게 늘어나진 않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시장 정리해 볼게요. 이권희 위즈웨이브 대표, 김종효 알파경제 이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비슷하게 시장은 흘러가는 듯한데 오늘 추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2% 양시장 나란히 추가 하락으로 61선, 121선 내주고 있습니다. 리스크 오프 속에 이미 4월의 추세 하락으로 바뀌었다. 계속 신중하게 봐야 한다라고 보시는지 오늘 1,400원을 찍었거든요. 지금 장중 속보로 나오는 내용은 어제 이미 시사했던 이 구두 개입이 이루어지면서 1,400원에서는 어느 정도 방어가 되고 있다라는 내용도 속보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구두 개입으로 지금 1,395원 선에 머물러 있는 환율. 국내 시장 본격 이탈이에요, 이건희 대표님. 네. 본격 이탈이 아니라 4월 들어서면서부터 사실은 좀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좀 나왔고 지금 시장 자체는 그 여러 가지가 이제 악재가 겹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국제적인 정세도 좀 불안하고 오늘 좀 어이없게 뭐 빅텍 스펙코까지 올라가는데 국내에서 전쟁이 나는 것도 아닌데 올라갈 정도로 뭔가 불안함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 지금 축소 중이죠. 그러니까 뭐 올해 연내에 예전에 생각해 보시면 7번도 인하한다라고 했다가 지금 그게 5번, 4번 뭐 줄더니 올해 3번은 꼭 할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가 지금 올해 한 번 하면 다행이야 이걸로 바뀌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국채금리 다시 미국 10년물 보면 4.6% 근처까지 올라갔죠. 4.6%를 돌파했는데 그러면 예전에 4.6%였을 때 우리는 지수가 어디 있었냐라고 지금 생각해 보시면 네. 한참 밑에 있었습니다. 언제요? 한참 밑에? 작년에 보면 네. 작년에 2,200 밑으로 내려갔을 때가 작년 한 10월 달 그때쯤에 그쵸. 다시 고금리 압박을 받을 때잖아요. 고금리 압박 받을 때 한참 빠졌다가 급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왔었죠. 네네. 거의 뭐 죽다 살아나는 것처럼 빠졌다가 올라왔는데 지금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라는 부분이 그나마 다행이고 그 배경에는 그래도 앞으로 좋아질 만한 산업이 반도체가 있고 또 하나가 자동차가 좀 잘 지켜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서 큰 회사들, 큰 기업들이 여전히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2,600을 지금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4월 달에 매크로 이런 상황들을 미국도 쉬어가는 과정이 나올 거고 우리나라도 쉬어가는 과정이 나올 겁니다. 결국엔 이런 금리 인하 기대감을 낮추는 이제 앞으로 한번 될까 말까 할 거라는 거를 인정하는 단계로 들어가면서 사실은 조금씩 이제 눈높이를 낮추는 과정이 나오는 과정이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면 또 이제 기업의 펀더멘탈이라든지 앞으로의 성장성 이런 걸 보고 또 주가는 치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전체 시장이 빠지는 거지 사실은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가 안 좋아서 빠지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4월에 너무 현금을 좀 마련해 놓으시고 네. 좀 여유롭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4월 달은 제가 볼 때 계속 안 좋을 수 있다. 여기서 그나마 좀 좋아지려고 하면 더 안 빠지고 옆으로 횡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장세가 좀 나오면 좋지 않겠나라고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보다 오늘 환율이 더 급등하고 지수가 하방을 더 낮추는 이유는 사실상 기존 계속 재료가 나오고 있는 중동 분쟁보다는 미국의 지표가 호조를 기록해서 금리가 한 차례 더 추가 강세를 보인 것. 여기서 핵심을 찾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그 가장 큰 흐름은 결국엔 뭐 중동에서 전쟁이 나든 안 나든 네.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이스라엘이랑 이란이 치고받는다고 해서 유가가 영향을 안 받고 미국의 금리가 영향을 안 받는다라고 하면 전혀 상관없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두 나라가 결국엔 다 산유국들이고 이스라엘도 뭐 천연가스 많이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두 나라가 이제 결국에는 중동의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어서 유가가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를 못 내리고 이게 계속 반복될까 봐 지금 두려워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초부터 있었던 금리 인하가 빨리 올 거라는 이 피복 기대감을 1분기 내내 달려갔다면 이 부분이 계속 눈높이를 맞춰가는 그 과정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시장이 빠지는 것. 그러면 같은 의견으로 보세요. 김 이사님도 오늘은 중동 분쟁보다는 계속해서 매크로 이슈,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면서 이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축소되고 있는 것, 여기서 핵심을 찾고 계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추가 격전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럼 이 이슈가 나올 때마다 2600, 830 그 아래에서는 지금 담아가는 게 맞나요?
근데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보면 2600선 아래에서는 뭐 매수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다만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건 외국인들의 매수가 연초부터 이어졌던 핵심에는 어쨌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라고 하는 두 축이 반도체, 있었고요. 그쵸. 그다음에 이제 그 주변 종목들로 좀 확대되는 모습, 그다음에 뭐 실적이 좋았던 종목,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종목들, 이런 쪽으로 매수가 그래도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증시가 레벨업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외국인들의 시각을 보시면 현물 쪽에서의 매수 탄력이 좀 전에 뭐 이건희 대표 얘기처럼 눈에 띄게 줄었고, 그다음에 어제부터 나타났던 더 두드러진 특징은 선물 시장 쪽에서 미결제를 증가시키면서 증시를 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선물 쪽의 포지션에 따라서 외국인 선물 매물이 나오고 베이시스가 악화되면 외국인만 파는 게 아니고 기관들의 매도도 나옵니다.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속에서 우리 증시가 뭐 쉽게 잘 버텨낼 수 있느냐? 뭐 체력적으로 쉽지 않은 국면이죠. 그래서 저는 뭐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선물 매물이 어디까지 증가되느냐가 핵심이고, 최근에 미결작정 움직임을 보니까 한 25만 계약에서 27만 계약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월물이 30만 계약이 미결작정의 임계치였고, 이번 월물로 넘어오면서는 25만 계약 정도로 한 80% 정도가 롤오버가 됐는데, 그 롤오버 이후에 늘어났던 미결작정이 2만 계약 사이로 계속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면서 25만 계약, 27만 계약 정도를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하락하는 과정에서 25만 계약까지 다시 줄었고, 오늘 급락하는 과정에서 다시 미결제가 늘고 있습니다. 즉 하락 방향에 누군가 베팅을 강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고, 오늘 그 표현은 외국인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이런 신규 매도 포지션 압박이 늘어나면 지수가 좀 더 늘릴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핵심은 외국인 선물이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지수를 끌어내릴 것인가에 좀 더 초점을 맞춰보실 필요가 있겠고, 결국 저점을 잡아주는 것은 누가 사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저점이 잡아줄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현금을 좀 들고 있어서 사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먼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저점을 잡아줘야 그때부터 좀 매수를 단행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선물 수급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이틀째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4월 누적적으로 봤을 때 한 5조 원가량 매도 물량 쌓이고 있고요. 거래소 현물 쪽으로는 어제까지는 그래도 누적적으로 삼성전자를 꾸준히 담았기 때문에 한 3조 원 누적 순매수였거든요. 근데 오늘부로 한 2조 원대로 내려앉았다는 점, 현물과 같이 좀 체크 필요하겠습니다. 결국은 외국인의 선물 매도,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저점 어디서 나오느냐가 중요하다 하셨는데, 이건희 대표는 어떠세요? 지금 글로벌 불안감 증폭 속에서 중요한 변수를 지금 김종현 이사께서는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변수들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 안에서 시장이 저점을 잡는 데 있어서 핵심 요인은 뭐라고 보세요? 예. 일단 뭐 환율도 좀 안정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미국의 국채금리도 안정이 좀 돼야 되는데, 미국 국채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좀 슬로우해지거나 둔화가 되거나 꺾이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지수가 치고 올라가긴 좀 어려울 거다. 가장 핵심은 지금 미국 국채금리 보시는 게 가장 맞을 것 같고요. 뭐 10년물 국채금리를 보시는 게 가장 지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미국은 현재 연준을 긴축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부는 계속 부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 지금 보조금 주면서까지 지금 공장 짓게 하고 있죠. 결국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 지금 부양을 해주고 있고 미국의 임금을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소비가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제 소비 뭐 지표가 너무 좋았다라고 하면서 놀라는 모습을 월가에서 보이던데, 그분들은 그 세상과 좀 동떨어져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측을 잘못한 거죠, 정확히는. 그러니까 그 정도 예측이 틀릴 거면 사실은 예측을 안 하는 게 낫죠. 예, 근데 그 정도로 늘렸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네. 여전히 미국은 지금 미국 외 국가들의 성장을 다 빨아당기고 있고, 다른 국가들은 지금 여전히 힘든 상황입니다. 유럽도 힘들고, 뭐 아시아도 힘들고 다 힘들죠. 일본이 일부 좋다라고 하지만 일본 국민들은 여전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상황들을 타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환율도 그렇게 지금 튀는 건데, 미국이 경기가 좋아도 우리 환율은 미국의 달러가 강해서 떨어지고, 그다음에 미국의 경기가 나쁘면 미국의 수출이 안 될까 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기려면 결국에는 미국의 국채금리가 좀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그 지금 일본도 155엔은 막자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예. 근데 벌써 154엔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1,400원 찍고 지금 약간 뭔가 구두 개입하면서 안정을 찾고 있는데, 오늘은 네. 우리 정부가 1,340원, 30원에서 막고 있다가 한번 열어주니까 이렇게 한 50원 정도가 훅 뛰어 오른 거거든요.
그러면 정부의 다음 방어 의지가 일본과 발을 맞춰서 일본은 155, 우리는 1,400원 정도에서 이 환율을 좀 제어할 것인가가 하나의 또 관건이 되겠죠. 더 중요한 건 일본도 그동안 엔화 약세 150엔까지 가는 과정에서 주도주가 어떤 종목들이었냐면 전북 기술주와 도요타 자동차였거든요. 근데 152엔 3엔을 넘어가는 구간에서부터 도요타 자동차가 환율이 올라가도 더 이상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일본도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건 도쿄엘렉트론이나 어드밴티스트나 디스코 같은 최근에 급등했던 기술주들이 멱살을 잡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반대로 최근에 중국은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그 가전과 관련된 자동차와 관련된 정책 얘기 나오니까 메이디 같은 게 반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부터는 지표가 좋을 줄 미리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중국 중철 같은 종목군들이 어제부터 급등했단 말이죠. 네. 오늘 중국에 지금 A50, 그러니까 가장 대형주들 모여있는 쪽에서 어저께는 금융주와 건설주가 같이 강세였는데 네. 오늘까지 강세가 이어지는 것은 건설주와 이구환신 관련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변화에 종목들의 성격이 조금 바뀔 수 있다는 부분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글로벌 이 펀드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재작년까지는 우리를 팔고 그다음에 주로 우리나라와 중국을 팔고 대만과 인도를 대거 샀거든요. 네네. 근데 과연 올해도 그런 흐름으로 나타날 것인가도 한번 지켜볼 만한 수급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달러 외의 통화가 다 약한 움직임을 띠고 있는 상황이죠. 달러가 워낙 강세다 보니까 그래서 워낙 약세만 주도적인 움직임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 글로벌 자금의 리밸런싱, 그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움직임까지 지켜보자. 미 국채금리와 이 두 가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 좀 튀어 올랐던 종목들 정말 해지가 되느냐, 약세장 안에서 특별한 움직임을 보였던 오늘의 시그널이 특별한 시그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후장 접어들면서 엔터주 안에서 하이브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외국인 현재 잠정 수급 집계로 봤을 때 5위 정도로 차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4%까지 고점 올라가네요. 엔터계 올라운더 이렇게 표현하던데 이건희 대표님, 그 새 걸그룹 아일릿의 성과가 좋대요. 외국인 수급까지 들어옵니다. 불안한 시장에서 계속 해지를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시장이 안 좋으면 전체가 다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이제 일부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하이브나 엔터주를 보면 올해 월 단위로 보시면 연초부터 계속 빠졌습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반등이 조금 나오는 듯하다가 4월 초반에 이제 반등이 좀 나오는 듯하다가 다시 밀렸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는 계속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작년 하반기부터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는데 지금 시장이 그러면 여기가 돌아서는 이유는 뭐지? 아일릿이 거기 빌보드 거기에 올라갔다고 좋나? 뉴 아티스트 모멘텀? 예. 네. 근데 그거는 생각보다 요즘에 우리나라 아티스트 새로 나오면 다 진입합니다. 웬만하면. 그래요? 예. 우리가 지금 그 소식을 잘 못 들어서 그렇지. 예.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면 또 그게 뉴스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고요. 네네. 또 하나 지금 YG 같은 경우도 그 관련돼서 베이비몬스터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잠재력은 있다. 그래서 저가 배수로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브 되게 좋아하고 있고 지금 르세라핌이라든지 뉴진스도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고 이 회사 이 멤버들이 다시 이제 복귀하면서 이번부터는 실적이 2분기부터 좋아질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시작하면서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다. 오늘 같은 날 올라온다는 건 좀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해 주셨고 연초부터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올 자리에서 재료를 받고 있다. 호재가 반영되는 구간, 이게 유의미하다고 보셨어요. 그러면 강달러의 수혜라고도 볼 수 있는 오늘 자동차 쪽이 꽤 선방하지 않았습니까? 김 이사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또 신고가였습니다. 실적도 좋고 달러 강세가 계속 이어지면 신고가 더 열릴까요? 한국타이어는 환율 효과 그다음에 자동차로 보기엔 조금 무리수가 있는 게 개별적으로 혼자 움직였죠. 그래서 계속 그 타이어 쪽은 원가는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익은 늘어나는 그런 구조적인 흐름을 가져왔는데요. 예. 이것도 자동차 팔리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1분기 실적에 조금 주목하는 흐름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른 자동차 종목보다 유독 강한 것은 네. 다른 자동차보다 좀 뒤늦게 실적이 올라오고 있는 그 마진율의 역전 자체가 이 종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동차 팔리면 타이어도 안 팔립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 타이어는 실제로 교체되는 수요 자체가 좀 더, 그러니까 아리 자체가 좀 더 수익률이 높기는 한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중고차나 자동차의 판매가 줄어들면 탄력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1분기, 2분기에 한번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는 것이 좋지 않나 오히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은 조금씩 챙겨가는 구간. 금호 타이어, 넥센 타이어도 오늘은 선방을 하네요. 그리고 오늘 많이 빠졌던 쪽에서 이거 시그널이 이제 꺾이나 싶었습니다. 전력 설비 쪽인데요. LS 일렉트릭이 오늘 빠지는데도 외국인이 담는 거는 유의미한지 그 안에 현대 일렉트릭이 너무 크게 빠집니다. 외국인 기관까지 매도. 고점 나왔나요, 이 대표님? 뭐 항상 물어보시는 현대일렉이 참 어렵죠. 실적은 잘 나오고 ROE도 굉장히 좋아졌는데 예. 쉬어갈 타이밍이 됐다. 이제 핑계결에 좀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뭐 가격 조정도 일부 나오겠지만 기간 조정을 좀 받아야지 좀 한번 탄력을 더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현대일렉이 올라온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 비싸게 팔고 영업이익 많이 남기고 그다음에 지금 뭐 미국에서 워낙 많이 수요가 생기기 그쵸? 때문에 그런 건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뭐 PER 계산해 보면 사실은 굉장히 좀 높죠. 그러니까 이게 숙제 검사를 한번 받을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한 20만 원 밑으로도 한번 언제든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구간에서의 행보는 좀 필요하다. 주가 상승하려면 네. 그렇게 보시고 지금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험하게 신규 매수는 조금 고려해 보세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CJ제일제당도 신고가, 삼양식품도 신고가더니 이게 방어주라서 강한 건가 싶기도 하고 1분기 실적도 잘 나올 거래요. 김 이사님, 그러면 매각 이슈도 작용하나? 지금 가장 강세 핵심이 무엇인지를 봐야 전략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텐데 어떻게 전략을 보세요? 네, 한국 타이어와 동일하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원가는 안정되고 제품 가격은 올라가면서 마진이 늘어날 수 있는 구간. 원래 이게 작년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었는데 정부가 압박을 하면서 나타나지 못 못한 올리게 거잖아요. 해서, 그렇죠. 네. 근데 뭐 선거 끝나자마자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가격 올리는 소리들이 마구마구 들리고 있는데 예. 그래서 추가적인 마진 개선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이슈. 그다음에 CJ그룹은 뭐 전반적으로 그룹주가 조금 개선되는 모습을 최근에 나타내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 같은데요. 뭐 이것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물가가 들썩이기 시작할 때 그러면 곡물은 전혀 안 움직일까라는 부분. 그다음에 환율을 잘 살펴봐야죠. 환율이 이렇게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 긍정적일까요? 지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곡물 가격을 환율이 방해하고 있다. 즉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우린 곡물을 수입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원가의 그 안정적인 부분을 환율이 오히려 잡아먹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제가 보기엔 이 음식료주의 상승은 말 그대로 주도주가 좀 쉬는 구간에서 1분기 실적 좋은 종목군들로 매기가 집중되는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주도주가 복귀한다면 이들 종목의 탄력은 떨어질 것이니까 네. 지금은 보유하시되 주도주가 돌아오는 구간에서는 종목을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분위기 그리고 반도체의 강세 움직임이 고점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곡점을 만들 수 있다. 의견도 참고해 보세요.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김종효 이사, 이건희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